자,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역사를 저번 시간에 쭉 봤죠. 네.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 사이에서 시작된 문명.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적인 지형이고 농사는 또 잘 돼서 누구나 탐내는 지역이었죠. 네. 페이지 112페이지. 그래서 이 지역은 왕조 교체가 자주 일어났다 그랬죠. 전쟁도 많이 하고. 음. 자, 이 지역에 뭐 히타이트, 페니키아, 유대교를 믿는 헤브라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여러 나라들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 아시리아였죠, 아시리아. 그쵸? 자, 아시리아는 강력한 철제 무기, 전차, 자, 이런 것들로 요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예요. 자,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아시리아예요. 근데 아시리아는 정복한 지역 사람들을 잘 대해줬어요? 아니면 가혹하게 통치했어요? 네, 가혹하게 통치했죠. 예를 들면, 맞아요. 네. 우와, 서현 잘 겪고 있네요. 기억력 좋네.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너무 가혹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반발이 있었고 금방 반란이 일어나서 망했죠. 예.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서 다시 한번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그 혼란한 거를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제가 선생님이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자, 바빌로니아의 뒤를 이어서 신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신바빌로니아가 빨리 와. 예. 그 헤브라이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헤브라이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자기네 수도 바빌론으로 옮겨왔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어, 그래. 무슨 유수? 어디로 잡아왔다고? 바빌론 유수라고 불러요. 예.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난을 겪죠. 자, 그러다가 이 지역을 페르시아가 통일을 하죠. 그 시조가 아케메네스라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앞에 아시리아랑 달리 자, 넓은 지역을 잘 다스렸는데 자, 앞에 아시리아가 가혹하게 통치했다면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다스렸어요? 관용을 베풀었죠. 자, 우리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다른 거를 인정하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이 넓은 지역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자, 넓은 지역을 잘 다스리려고 각 지역에다가 총독을 보냈죠. 예. 그 총독을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나? 사, 사트라프 이렇게 불렀죠. 예. 그래서 그 총독들을 보내서 각 지역을 잘 다스리게 했는데 총독들이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독들을 감시하기 위한 왕의 왕의 눈 그리고 왕의 귀들을 지방에 보냈죠. 네, 감시하려고. 네. 자, 그리고 넓은 지역을 잘 다스리려면 그 소식이 잘 전달이 돼야 돼서 수도 수사로부터 저 서쪽의 사르디스라는 중요한 도시까지 그 다이렉트 길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 길을 뭐라고 불렀어요? 왕의 길이라고 불렀죠. 죽을 자로 그냥 왕도라고도 불렀고요. 27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갈 때 말을 타고 사람이 소식을 전하러 가겠죠. 근데 말이 뛰다 보면은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중간중간에 바꿔주는 곳을 만들었죠. 뭐 역참이라고 하죠. 그쵸. 막. 예. 지금은 역에 지하철이 다니지만 버스 정류장에 그 버스역이라고는 안 하고 아무튼 지하철이 다니지만 이때는 뭐를 바꿔주는 곳이었다? 말을 바꿔주는 곳이요. 맞아요. 환승이죠. 예. 자, 페르시아는 금, 은, 유리, 양탄자, 이런 것들이 특산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특히 이제 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금으로 이제 사람 얼굴에다가 혹은 사자 이렇게 모습에다가 날개 달린 이런 장식품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황금술잔, 예, 이런 것들, 유리공예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의 특산품이었어요. 페르시아는 자 불을 숭배하는 종교를 믿었어요. 어떤 종교였죠 이게? 예, 조로아스터교였죠. 조로아스터는 이 불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어낸 그 종교의 시조예요. 예, 교조라고 할 수 있죠. 예, 교조인데, 네, 이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광명의 신 아후라 마즈다, 스펜터 마이뉴라고도 불리는 이 신이 이제 뭐 사람을 천국에 보낸다든지 지옥에 보낸다든지, 그리고 뭐 천사가 내려와서 아우라 마즈다의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든지, 네. 뭐 그리고 그 인류 최후의 날에 이 조로 그 저 아우라 마즈다가 와가지고 심판을 내린다든지. 자, 이런 개념들을 종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죠. 자, 이 페르시아는 발칸반도에 있던 그리스란 나라를 탐냈어요. 그리스는 당시 한 천여 개 정도 되는 조그만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도시를 가리키는 용어가 폴리스라 그랬죠? 당시 그리스에는 천 개가 넘는 폴리스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폴리스였어요. 자, 이 지역이 작지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페르시아는 이 작디 작지만 이 만만치 않은, 그리고 올리브랑 포도가 유명한 이 그리스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리스인들이 이 소아 지역에 세운 식민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오니아 반란인데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식민 도시들의 반란을 진압했던 아테네, 니네가 뭔데 이 식민 도시 반란을 지원해?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준 전쟁이었어요.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페르시아의 세 번에 걸친 침략을 모두 막아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는 이때부터 전쟁에서 지고 나서부터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네. 자, 봐봐. 그리스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침략을 막아냈죠. 막아낸 것뿐만 아니라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리스 사람들 생각은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가 저 페르시아 침략을 막아내기만 할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우리 저 우월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유명한 우리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그 융성한 문화를, 저 페르시아를 우리가 거꾸로 침략해 들어가서 전파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들, 야망들을 갖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왕이 누구였어요? 마케도니아의 왕. 알, 알렉,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 통일된 그리스를 필리포스 2세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꿈, 페르시아를 거꾸로 쳐들어가는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그 넓은 페르시아를 공격해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파괴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여기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한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 얘기해? 네. 저에 지금 이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란에도 아직도 그리스의 문화가 좀 섞여 있나요? 그렇죠. 많이 남아있죠. 네. 인종도 많이 섞이게 되고 언어라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그리스 문화나 풍습들이 그 알렉산드로스 원정 이후에 전파가 돼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단군으로 여기죠.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을 헬렌이라고 불렀어요. 헬렌이라는 사람을 자기들 조상으로 여겼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을 헬렌의 후손해가지고 헬레네스라고 불렀는데 그 헬레네스의 문화가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이란 동방 지역으로 전파가 된 요 시기예요. 예, 요 시기 300년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 따라 읽어봐요. 헬레니즘 시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드로스한테 300여 년 동안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그리스 문화를 전파한 이 시대를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요.
자, 요 지금 군대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물리쳤던 그리스 군대예요. 자, 이 그리스 군대들은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있죠. 네, 그쵸. 이게 지금 투구와 방패, 창, 그리고 가슴 그 갑옷, 흉갑이랑 정강이 보호대.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장한 그 병사들을 중장보병이라고 불러요. 근데 별무장 항공 갑옷. 어, 네. 아, 이거 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네, 그거잖아요. 네. 그냥 보통 이제 파란색인 색깔이어야 되는데 그냥 쇠같이 흰색이 우리는 보통 요런 색깔로 재련이 됩니다. 빛을 받으면 푸른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무게가 지금 중장이라고 했죠. 이게 무거울 중자거든요. 무게 몇 킬로였을까요? 네. 10kg? 조금 더 낮죠. 너무 무거워. 50킬로. 50kg? 네, 30킬로. 네. 좀 경무장은 20킬로에서 40킬로 정도 사이 나갔다 그래요. 근데 한 32킬로 보통 평균 이렇게 나갔다 그래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입고 싸우는 거예요. 네. 이분 그거 제가 옛날에 그냥 실험하자마자 이거 봤는데 그냥 입고 나니까 저도 몸이 어느새 뒤뚱뒤뚱거리는 자, 엄청 무거웠겠죠. 자, 이러면은 뛰어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입고. 어렵겠죠. 근데 그리스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평야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근데 넓은 그 평야지대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이런 중장 갑옷이 없어요. 그냥 가벼운 이런 천이나 이런 것들로 옷을 두르기만 하고 활이라든지 자 이렇게 좀 잘 뛰어다닐 수 있는 기동성이 높은 병사들이 기본 경보병이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는 산지가 많아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막 뛰어다닐 이유가 많이 없고 뭐 좁은 골목이나 계곡 같은 곳을 이렇게 무거운 갑옷 입고 단단하게 지키기만 하면 수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갔을 때 애를 많이 먹었던 게 이 그리스 중장보병들의 단단한 갑옷들을 뚫어내기가 페르시아는 어려웠어요. 활을 쏘더라도 이 방패, 튼튼한 방패로 다 막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 중장보병이 중심이 돼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잘 무찔렀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병사들이 붙어져 있어요. 촘촘히 붙어 있어요. 네, 촘촘히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촘촘히 붙어 있는 거를 밀집해 있다고 하고, 이들이 지금 대형을 원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 사진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일자 진영이면서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사각 진영을 만들어 놨거든요. 사각형을 뜻하는 한자가 방이에요, 방. 자, 이런 진영을 무슨 진이라고 한다? 밀집방진이라고 불러요. 자, 페르시아 군대가 밀고 들어오면 일단은 저기 와 하고 들어오겠죠. 그럼 방패 들고 막는 거예요. 자, 막고 버티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방패로 확 밀어내요. 자, 그럼 밀려 나겠죠.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자, 그러면은 이 들고 있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예. 이 창을 도리라고 불러요. 도리. 예, 돌이라 그쵸. 이 무거운 그 갑옷 입고 이렇게 잘 싸우려면 일단 어마어마한 또 훈련들을 받았죠. 자, 이 종장보병을 그리스어로는 팔랑크스라고 해요. 이거는 그리스사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선 누가 이겼다? 그리스가 승리했다. 자,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숭배하는 이 신이에요. 이 신이 광명의 신 누구? 아후라 마즈다. 일본인 걸까?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뭐를 숭배한다고요? 아, 맞다. 불을 숭배한다 그랬죠? 네. 배화교 넘어갈게요. 자, 요거 유명한 그림인데 이 사진 누굴까 이 사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저 얘는 자, 요 사람은 누굴까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군주. 알렉산드로스에게 진 다음에 부하 손에 죽었던 다리우스 3세예요.
알렉산 이 이소스 전투가 유명한 전투인데 이 전투에 관련된 얘기는 서양사 할 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음 시간 정도?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볼 수도 있고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커다란 이제 페르시아의 영역들을 다 장악을 했죠? 그리고 여기다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 그랬죠? 네, 요게 앉아세상이에요. 자, 알렉산드로스는 원정을 떠나고 나서 10년 만에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병에 걸려서. 33살에 죽어요. 일찍 죽었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으면서 수교자를 딱 정했다 그랬나요? 못 정했다 그랬죠?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죽으면서? 제일 강한 자에게 자기 제국을 물려준다고 얘기를 해서 알렉산드로스 부하 장군들이 서로 자기가 강한 자라고 주장을 하게 돼서 이 알렉산드로스 죽은 다음에 제국이 여러 개로 나눠지게 돼요. 예. 대표적으로 마케도니아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친구이자 동료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열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또 부하 중에 하나였던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셀레우코스 왕조를 열어요. 이렇게 해서 분열된 300여 년간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한다. 자,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드로스의 이제 장군들이 한동안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요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다시 그 페르시아와 이름도 비슷한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 나라가 파르티아예요. 파르티아. 이름 비슷하죠? 페르시아, 파르티아? 네. 자, 여기 당시에 지도에는 잘려 있는데 그리스 옆에 장화 모양의 반도. 무슨 나라죠, 이거?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성장하고 있던 로마란 나라가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그렇죠, 로마. 자, 파르티아는 로마랑 중국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 무슨 글자예요? 한자죠. 그 한자에서 그 한이 중국에 옛날에 있던 나라 이름이에요. 한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나라와 로마 사이에서 한나라와 로마 물건을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해주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떼어 먹었다고. 자, 이런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고 할까요? 중개무역이라고 불러요. 네. 요즘에 야구 막 플레이오프하고 막 하죠. 야구, 축구 경기 하잖아요. 그쵸? 그 경기를 누군가 보고 해설해 주죠. 그죠? 자, 방송 보면은, 자,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직접 야구를 해요? 안 하죠? 야구하는 거를 보고 시청자들한테 야구 내용들을 전달해 주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캐스터나 해설이 중계한다고 하죠? 그죠? 중간에서 연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볼때 자, 중계 대가로 뭘 챙기는 거예요? 수수료. 수수료, 돈을 챙기는 거예요. 네. 로마와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파르티아.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파르티아도 무너뜨리고 다시 페르시아를 재건해요. 자, 아까는 이전에 배웠던 페르시아는 시조가 아케메네스였는데 이번에 재건된 페르시아는 사산 가문에서 재건한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페르시아. 네. 자, 3세기 초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 220년부터 651년까지 존속했던 나라예요. C가 무슨 뜻이야? BC. BC는 이거.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이후는 뭐라고 볼까요? AC. 아니, 그거 같은데. AD라고 부르거든요, AD? 네. AD가 뭘까요? 안노, 도미니, 라틴어거든요. 자, 비포 크라이스트는 BC, 기원 전, 예수 태어나기 전이고, 안노는 이어예요, 이어. 이어가 뭐예요? 년, 해죠, 그쵸? 이 도미니는 하나님이에요. 주, 이런 뜻이에요, 주. 예.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주의 해, 이런 뜻이 AD.
이거는 이 기준은 누가 서양에서 정했어요? 동양에서 정했어? 소양. 서양에서 정했죠. 그래서 이 기준을 서기라고 불러요. 서기. AD를 서기. 우리는 우리는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죠. 그래서 서기가 아니라 단기로 지금 4천 몇 년으로 이렇게 연도를 하거든요. 단군 기원해가지고 단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4천 몇 년 이렇게 표현되는 건. 자, 여기 보세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여기 보면 비잔티움 제국이랑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요. 땅을 서로 더 차지하려고. 비잔티움 제국은 수도가 여기였거든요. 자, 요 도시는 예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어요. 로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어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가 로마였다가 로마에서 수도를 어디로? 이곳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곳의 원래 처음 이름은 비잔티움이었어요. 비잔타스라는 왕자가 요 지역이 좋다 싶어가지고 요 지역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도시의 처음 이름은 뭐였다고요? 비잔티움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로마에서 수도를 이 비잔티움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스의 도시다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다른 이름으로는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지금 터키 가면 있죠. 나중에 이 도시를 그 터키 사람들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름을 여길 뭐라고 바꿀까요? 이스탄불로 바꿔요. 자,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바꾼다고요? 이스탄불로 바꿔요. 오스만 제국에서. 도시란 뜻이에요. 네. 네. 서울도 네. 자, 선생님 보세요. 이 비잔티움 제국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원래 로마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 로마가 한 명의 황제가 통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어요. 동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옛날 수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더 많이 불려요. 자,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은 사사왕조 페르시아랑 치열하게 영토 경쟁을 벌여요. 싸워요. 전쟁이 많이 나면 여기 왔다 갔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그 상인들이 물건 거래할 때 일로 다녔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다녔겠죠.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개 여기 흑해를 돌아서 가거나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전쟁이 없는 이 지역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네. 자, 이 지역에 있던 도시들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건 거래하기도 좋고 물건 모아놓기도 좋고 좋겠죠. 발달을 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메디나, 메카라는 도시였어요. 자, 여기는 아랍 쪽이 사는 반도라 그래서 무슨 반도라고 불려요? 아라비아 반도죠. 너희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예, 여기 있죠. 여기는 다 뭘까요? 사막.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도 아주 정말 지독한 사막이에요. 예, 정말 황량하고, 오아시스도 많이 없고, 정말 그 황량한 사막인데, 자, 사막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려면 이 짐승들을 타고 다녀야 되죠. 뭐 타고 다녀야 돼요? 네. 말 타고 다녀요? 안 지치고, 예, 길도 잘 타는 낙타를 타고 다니는 지구력이 좋은 낙타 타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혼자 다니면 사막에서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둠을 지어가지고 이 사막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자, 무리 짓는 거를 한자로 대라고 부르거든요. 대. 무리 지을 대. 그리고 상인할 때 상. 대상무역. 낙타를 타고 무리 지어 다니면서 대상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 아랍 쪽,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랍어. 예.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잔티움 제국,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아랍 쪽이 주로 살고 있던 이 홍해, 해안가 주변의 메카나 메디나 같은 도시들이 돈도 많이 벌고 점점 커지게 돼요. 여기 특히 메카 지역에 돈 많이 번 상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돈이란 게 그렇죠. 뭐 요즘에 대표적인데 어, 부자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죠. 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더 가난해지죠. 그렇죠? 이런 거를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르죠.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메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카는 소수의 상인 귀족들이 예, 많은 뭐 돈, 그리고 뭐 금,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신들을 믿었어요. 잡신들을. 그러면서 이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던 사회가 메카였는데 다신교라고 했죠. 여러 신들에게 제사 바칠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쥐어 짜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카는 소수의 상인 귀족들만 떵떵거리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먹고 살기가 그지가 된 나라가 도시가 메카였어요. 자, 이 메카에서 한 사나이가 네, 자, 꿈을 꾸는데 요 지역 예루살렘의 중심을 둔 그 종교가 유대교란 종교죠. 기억나죠? 예. 유대교. 네. 자,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가 그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예? 예수였죠. 그죠? 자, 예수가 중심이 예수가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타이 다시 사흘이 3일이에요. 3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기독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을 하죠. 근데 요 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믿으면서도 기독교가 한편으로 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무함마드란 사람이 하루, 아니? 하루는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얘기를 전달해주는,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사자는 사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 그래서? 예. 무함마드가 천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요. 뭐가 뜬 날 밤? 초승달이 뜬 날 밤. 그리고 큰 별이 뜬 날 밤. 자, 무함마드가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그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무슨 교라고요? 이슬람. 이슬람교. 그냥 진짜 좋은 달 뜨는 밤, 큰 달 뜨는 밤 이러고 끊었어요? 자, 그 계시를 받은 거죠. 어. 가난하고 지금 억압받는 일반 민중을 구원해라.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이때 이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평등을 외쳐요. 자, 부자들, 귀족들 평등 얘기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어떻게든 무함마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무함마드가 이 이슬람교를 믿는 거를 이제 못 믿게 하고 회방 놓는 걸 박해라고 부르죠. 종교적으로 이제 억압하는 거를.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디나라는 도시로 피신을 가요. 자, 이게 기원 후 622년이었거든요. 622년은
우리 뭐,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우리 세계적으로 기원으로 인정하는 건 예수 탄생 전후죠. 그걸 기준으로 삼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무함마드가 도망간 이 시기, 피신한 이 시기를 자기네 이슬람력의 원년으로 삼아요. 이 622년을 헤지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헤지라. 그러면 이슬람적으로 1400년인 거예요. 1402년이죠. 622년이 원년이니까. 예. 뒤에 이제 이슬람력 2년, 3년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자, 메디나에서 이슬람교 포교에 성공한 그래서 이 많은 인기와 많은 어떤 지원을 얻어내게 된 이 무함마드가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이 메카의 귀족들을 모조리 몰아내요. 자, 그리고는 이슬람교의 교리를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전파를 시켜 나가요. 그러다가 무함마드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고 죽어요. 자, 무함마드의 어떤 의지를 이어받은 선지자들을 칼리프라고 불렀거든요. 무함마드의 동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칼리프. 그래서 무함마드의 의지를 이어받은 네 명의 칼리프. 이 칼리프들이 이슬람을 이끄는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이 점점 팽창해가지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어느 시대 때? 정통 칼리프 시대 때. 그러면서 이슬람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막 이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오니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이탈리아 교황이 그럼 도와줄게. 자, 우리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저 이슬람 이교도들로부터 저 비잔티움 제국을 지키자. 라면서 그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그 호소를 하거든요. 도와달라고. 이때 유럽에서 많은 군대가 모여서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러 간단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 들어봤어요? 네. 자, 서아시아사 여기까지 오늘 좀 보고요. 교과서 진도로는 이제 앞으로 좀 가보세요. 자, 17페이지. 네. 자, 사마오제 기억나죠? 중국 전설 속의 여덟 임금이에요. 기억나요? 자, 요는 순에게,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왕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물려줬죠.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선양했다 그랬죠. 자, 우가 순임금으로부터 왕자리를 물려받은 다음에 우임금 때부터는 자기 자식한테 왕자를 세습했죠. 우임금이 다스렸던 땅 이름이 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 무슨 나라라고 불렀어요? 하나라. 하나라 400년 만에 망하고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조가 상나라였죠.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은나라라고도 불리죠. 은나라는 갑골 문자가 발견되면서 은나라 존재가 실제로 인정된 왕조죠. 은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어요. 기억나요? 네, 맞아요. 달기. 사람으로 고기죽 만들고 막. 그 주왕 폭군이 주나라 무왕한테 무너져서 상나라가 은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나서 주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게 됐죠. 자, 우리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다스린다. 천명사상. 주나라 왕을 그때부터 하늘의 아들이라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두 글자로. 주천자. 이렇게 불렀죠. 덕으로 다스린다. 덕치주의. 이게 주나라였어요. 그리고 은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던 그 공신 53명. 주나라 왕족 18명, 71명에게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했죠. 이거를 봉건제도라고 했죠. 그쵸? 이때 주나라 왕이 술잔을 주면서 그 땅을 주고 나라 세우게 했는데, 자, 이 봉건제도란 말이에요. 이때 5등작이 있었죠. 제일 높은 게 뭐였어요? 공. 그 아래
후, 그 아래 백, 그 아래 자, 그 아래 남. 공후, 백자, 남 다섯 등급이 있었죠? 자, 이 다섯 등급의 그 여러 그 공후, 백자, 남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았어요? 후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이 다섯, 그 왕이 임명한 이 다섯 등급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두 글자로. 제후라고 불렀죠. 그쵸, 맞아요. 그 제후들은 각자 저마다 땅을 받고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뭐 강태공은 제나라, 뭐 나머지 뭐 당나라, 진나라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주나라가 200년을 잘 다스리다가 주나라에서 좀 폭군 여왕이 등장했어요. 그러자 여왕의 동생 둘, 소공과 주공이 여왕을 나라 바깥으로 쫓아냈죠.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나라 안에 임금님이 없는 상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임금님이 없이 여러 신하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걸 이때 뭐라고 불렀어요? 공화라고 불렀죠. 여기서 공화국이라는 말이 유래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네. 임금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죠. 대통령은 임기가 다 되면 물러나고. 왜? 이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원래 오래 잡은 거 같죠?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도 나라 국민들이 뽑은 대표니까 임금으로 보진 않죠. 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아, 북한도 거의 뭐 그런 게 하고 있죠, 지금. 거기는 왕이 되는 근데 그래도 왕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김정은이 북한 법적으로도 왕은 아니죠. 네. 뭐 국방위원장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13년 동안 임금이 없었던 공화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주나라 왕실이 복위는 됐는데 힘이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유왕이라는 왕이 포사라는 예쁜 여인, 입술은 빨갛고 이는 가지런했던 그 예쁜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정치를 안 했죠. 웃- 그래, 그 여자는 웃지를 않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비단 찢는 거 좋아하는 그 여자. 자, 그 여자가 봉화를 올렸다 껐다 하는 걸 보고 웃는 걸 보고서는 시도, 시도 때도 없이 올렸다 껐다 했죠. 그러니까 제후들은 저기 쳐들어왔나 해가지고 몰려왔다가 왕의 장난이라는 걸 알고 실망해서 돌아갔죠. 예,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봉화를 껐다 올렸다 하니까 진짜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서쪽에 살던 융족,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개 같은 융족이죠. 개견자 써서 무슨 융? 견인. 견융이 서쪽에서 쳐들어와서 주나라가 수도 호경을 뺏기고 동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자, 동쪽으로 옮겨간 곳에 낙수라는 강이 흘렀어요. 그 낙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 그래서 마을을 뜻하는 한자가 읍이거든요. 읍. 낙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 그래서 그 주나라가 옮겨간 곳을 낙읍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낙읍. 자, 요 낙읍으로 수도를 옮긴 시기부터를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동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주시대. 그럼 앞에 주는 무슨 주라고 부를까요? 수도가 서쪽에 있었으니까. 서쪽. 서주시대라고 불러요. 자,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시대부터를 뭐라고 한다고? 나급으로 옮긴 시대부터를 동주라고 불러요. 자, 근데 봐요. 지금 수도를 뺏기고 왕이 견용한테 잡혀서 죽고 막 이렇게 동쪽으로 도망왔어요. 왕실의 권위가 말이 아니죠. 자, 주왕실은 실제로 이제 겨우 나라를 유지할 정도 힘밖에 없고, 오히려 중국에서 힘이 셌던 거는 주왕실이 예전에 임명했던 제후들이 힘이 더 세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혼란의 시기가 500년을 이어져 가거든요. 앞시대 300년을 춘추시대라고 하고, 뒷시대 200년을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동주시대는 동주시대라고 잘 안 부르고,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전국.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른다. 이 춘추랑 전국은 역사책 이름이에요. 춘추는
요 당시에 노나라의 그 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공자란 사람 들어봤어요? 공자 들어봤어요?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춘하 추동. 추는 언제예요? 계절. 봄이죠. 하는 언제예요? 여름. 추는 언제예요? 가을 추죠. 동은 언제예요? 좀 자, 노나라의 역사를 춘하 추동 기록을 했는데 거기서 춘추를 따가지고 역사책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 춘추 춘추라고 정했어요. 춘추. 그리고 뒤에 200년은 서계여라는 사람이 유황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때 그 요 시대를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라고 해서 전국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싸울 전자 써가지고 전국책이라는 역사책을 남겼거든요. 그 역사책에서 요 시대 이름이 붙게 됐어요. 자,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성향이 조금 달라요.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춘추 시대 때는 보세요. 이제 막 주나라가 동쪽으로 쫓겨왔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어수선했던 시기예요. 근데 그 제후들이 아직은 그래도 주왕실의 권위를 존중해요. 자, 지금 제후로 자기를 임명해 준 게 어느 나라예요? 땅 주면서 나라 세우라고 했던 게 어느 나라예요? 주나라죠. 그러니까 아직은 주나라를 왕실로 모시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오랑캐 침략으로 동쪽으로 쫓겨왔지만 여전히 주나라 왕실은 왕실이고 주나라 왕실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존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존왕. 그리고 하루빨리 저 오랑캐 융족들을 물리쳐. 물리쳐서 중국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이거를 양이라고 불러요. 자, 춘추 시대 때 기본적인 그 흐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존왕 양이 이렇게 불러요. 주왕실을 높이고 견용 같은 오랑캐를 쫓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뭐 제나라, 노나라, 초나라, 진나라 여러 나라를 그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자, 제나라 같이 강한 나라가 뭐 노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자, 쳐들어가서 전쟁에서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긴 나라들이 보통 땅을 차지하죠. 그쵸? 그리고 수도를 함락하면은 그 나라 망한 거죠. 수도 뺏긴 나라는. 자, 근데 제 나라가 주변 나라들 쳐들어가서 땅도 뺏고 심지어는 수도도 이제 차지했는데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를 않아요. 그 왕실을 그대로 보존을 해주고 심지어는 차지했던 땅도 돌려주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저요. 어, 일본은 전투시 히데요시가 그랬던 것처럼. 자, 주나라 왕실이 임명한 나라고 땅이고 제후죠. 그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아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춘추 시대가 300여 년이 되는데, 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불리해,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하죠? 땅은 동양, 서양, 옛날, 지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원천이에요. 네. 지금도 부자들 다 땅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땅 위에 건물 세워놓고. 그죠? 자, 그래서 땅을 돌려준다는 거는 춘추시대 후반으로 올수록 점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이제는 한번 그 적을 쳐들어가면 그 땅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 수도를 빼앗으면 그 왕실을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과거에 주나라가 이렇게 임명했던 제후라든지 그 땅덩어리 국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주왕실이 제후를 임명하고 제후들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뭘 임명했다 그랬죠? 자기 땅덩어리를 나눠가지고 대부들을 임명했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 대부들은 땅덩어리를 나누진 않고 지식인들인 사를 데리고 다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후가 다스리는 땅을 여러 대부들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여섯 대부 국가들이 제후국을 거꾸로 쳐요. 자기를 임명해준 자기에게 땅을 주고 임명해준 제후를 거꾸로 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프랑스어로는 쿠데타라고 하죠. 그래. 그거 두 글자잖아. 배신감? 어? 배신감? 배신감은 감정이죠. 네. 배신감.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치는 거.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너희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뺨을 쳐요. 그 다음에 야 1학년짜리가 와서 인사해. 야야 그러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김혜성이 재성이한테 그런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 죽겠죠. 재성. 자,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하극상이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수아가 예준 언니를 발로 차는 거예요. 와, 엄청난데?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예. 자, 보통은 이렇게 되면 제후들이 힘이 있으면 대부를 누르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 대부들이 제후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 땅덩어리를 나눠 가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하고부터가 를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진나라가 자기들이 임명했던 여러 대부국 6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자기를 임명해줬던 제후국 땅덩어리를 세 갈래로 나눠 가져요. 이런 하극상이 있고부터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요 시대 때 기본적으로 나타났던 분위기나 흐름은 약한 나라는 고깃덩어리가 되고 강한 나라는 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약육 강식이라고 한다. 제 나라 얘기 조금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제 나라는 여기 뒤에 그림 보세요. 자, 이거 무슨 강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강이에요? 황호강. 황어죠, 황어. 그쵸? 자, 이 황어 주변에 이렇게 강이 하나 그 지류가 나와요. 이 지류가 제수예요, 제수. 제수라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 이름을 따가지고 이 산동 여기 무슨 반도예요, 이거? 산동반도죠. 한반도랑 제일 가까운 반도. 이 산동반도에 흐르는 제수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 이 나라 이름이 무슨 나라? 제나라예요. 무슨 나라라고요? 제나라. 제나라. 제나라는 시조가 누굴까요? 찍어봐요. 제나라의 시조. 주나라가 은나라 무너뜨릴 때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공치나? 낚시 잘하던 사람. 강태공. 강태공이에요. 제나라 시조가 누구라고요? 강태공이에요. 이때 주나라 무왕이 제일 농사도 잘 되고 좋은 땅을 강태공한테 준 거예요. 강태공 원래 이름이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는데 강상이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요? 네. 근데 어떤 책에서는 강태공 강상이라고 안 하고 여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성이 달라졌죠?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강은 혈통을 뜻해요. 이거를 성이라고 불러요. 성. 여상이라고 부르는데 여는 뭘까요? 여는 지역을 뜻해요. 지역. 이거는 시라고 불러요. 네? 자, 이거 아니죠? 선생님 봐봐. 지금 상준이 어디 김씨예요? 김씨요. 광산 김씨요. 예. 자, 광산은 저기 전라도 광주광역시인데 아무튼 거기를 가리켜서 본관이라고 하죠. 본관. 너희 들어봤어요? 선생님 양천어 씨, 뭐 어디 김씨, 어디 뭐 이 씨 다 있죠? 너 어디 씨, 어디 저 오씨예요? 오나라 오시면 그쵸. 그럴 수 있죠. 먼 조상이 오나라 사람일 수 있죠. 예. 오나라 오씨는 아닐 거예요. 오씨는 또 있어요. 그 본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어, 네. 오나라에서 오셨대요. 자, 아니, 그게 아마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본관으로 바뀐 게 있을 거예요. 오씨도. 자, 선생님 봐봐. 그래서 아무튼 요런 개념인데
예,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하나로 합쳐져요. 예. 강상이 조상 대대로 다스리던 땅이, 받았던 땅이 여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여상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예. 근데 강상은 뛰어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제후 중에서도 우두머리 뭘로 임명받았을 거예요? 5등작 중에서 공으로 임명받아요. 그리고 그냥 강공이라고 안 부르고 그 임금이 죽으면 그 임금의 업적을 평가해서 아들 임금이라든지 그 후손들이 신하들이 그 죽은 임금의 업적을 평가해서 올리는 칭호가 있거든요. 이거를 시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 나라를 세운 사람,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가장 큰 업적을 이룬 거죠. 그래서 뭘 준 거예요? 필태자를 줘가지고 강태공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시조라고요? 제 나라의 시조예요. 자, 시간은 흘러 14대 임금, 제 나라의 14대 임금. 저 앞으로 가보세요. 제 나라 희공이란 임금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 봐봐. 이거 지금 왕이에요, 공이에요? 공이죠. 공은 왕보다 높아요, 낮아요? 하나 낮죠. 주나라 왕실이 임명한 거니까. 14대 제나라 임금 제희공이었어요. 희공의 큰아들이 제야, 둘째 아들이 규, 셋째 아들이 소백, 넷째 딸 선강, 다섯째 딸 문강, 막내 딸 애강. 자, 희공이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들이 공손무지였어요. 공사하지 않는. 성이 공손씨인데 공은 제후할 때 공이죠. 제후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공손씨를 쓰는 사람들은 제후의 자손이라는 뜻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보통 임금자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기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한테 물려주죠. 자, 그래서 제아가 임금자리를 받는 것이 당연했는데 제희공이 자기 동생의 자식이었던, 그러니까 조카죠. 공손무지를 꽤 이뻐했어요. 그래서 자기 큰아들이랑 공손무지를 자꾸 비교를 했어요. 너희 부모님이 누구랑 너희 비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지가 자 나쁘죠? 나 안 좋다고 비교하면 나쁘잖아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아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 공손무지한테 원한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희공이 죽고 제아가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제양공이에요. 자, 이 제양공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여동생 문강이랑 연애를 했어요. 오빠가 여동생이랑 연애를 한 거. 오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여동생, 여동생이랑 사귀었어요.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사귀었어요. 사귀다가 이 문강이 공주니까 옆에 노나라에 시집을 갔어요. 노나라 환공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나라로 가버렸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웃나라로 간 거예요. 보고 싶었을까, 안 보고 싶었을까? 보고 싶 보고 싶었겠죠? 자, 노나라 황공이 자기 왕비인 문강을 데리고 제 나라로 한번 행사차 온 적이 있어요. 자,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양공이랑 문강이 그 틈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바람을 폈어요. 자, 노나라 황공 몰래. 자, 그런데 노황공이 바보가 아니라서 눈치를 챘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랑 그 제 양공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아무리 온누이라고 하지만. 자,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차려서 사람을 시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둘이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노황공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양공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와가지고 노황공한테 이제 집에 갈 테니까 그 맛있게 드시라고 이제 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근데
제 양공은 노환공이 눈치챈 걸 또 알았어요. 당하느니 어떻게 하겠다? 선수를 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양공 아들 중에 팽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힘이 엄청 셌어요. 자, 술자리에서 술을 노환공한테 많이 먹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환공이 취했겠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다 쓰러졌단 말이에요. 자, 팽생한테 시켜가지고 저 노환공을 부축해라. 근데 좀 거칠게 다뤄. 자,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하는데, 자,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으악! 하고 힘을 줬어요. 껴안은 다음에. 그랬더니 갈비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이거를 풀질 않고, 으악! 더 조인 거예요. 와! 아프면 안 돼! 자, 술에 취한 노환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네. 이런? 자, 그리고 제 양공은 자기 아들 팽생인데, 나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 잡았대요. 그리고는 팽생만 처형을 시켜요. 아니. 이런 악랄놈이다 했나? 자, 그리고 문광은 노환공이 살아있을 때 노환공과의 사이에서 노나라 장공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더 다 길어지니까.